주식하는 남자랑은 우리 엄마가 만나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막 이러면서 아우 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한국은 주식은 안 돼. 부동산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저는 회계사님이 추천하는 완벽하진 않지만 예. 그 모델은 뭡니까? 측정. 저는 제가 쓰는 모델 중에서는 림이라는 모델을 쓰거든요. 림. 림이라는 모델이 원래 있는 모델인데 그걸 이제 조금 변형을 원래 쓰는 모델은 좀 복잡하고 좀 정교하지만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그걸 그대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 간략화 시켜가지고 제가 뭐 최근에 S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S자가 그냥 사경이 날 때 S 그냥 붙여놓은 건데요. 아, 그 S였군요. 그대로 림이라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걸 뭐 다른 이름을 붙여야겠는데 뭔가 네이밍을 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S림 이렇게 해놓자 그냥 이렇게 했던 건데 나중에 원래는 책을 쓸 때 그냥 앞에다 S자 해놓고 나중에 다른 이름 찾아봐야지 하다가 그대로 그게 책에 나가서 S림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제가 써봤던 방법 중에서는 특히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고 사실 DCF라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을 사실 많이 쓰는데 그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좀 어렵고 추정하고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는 건데 사실 우리는 현금 흐름, 이 회사의 과거 현금 흐름도 계산할 수 없는데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지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DCF 모델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할 때 DCF를 쓰는데 그게 사실은 악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델보다는 오히려 뭐 이론적인 우수성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주 우수한 모델이 있는데 실용성이 떨어지면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모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실용적인 모델로 가져온 게 저는 림이라는 걸로 판단을 해서 진짜로 제가 제 수익에 계속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 중에 그 몫의 50% 이상은 그 S림이라는 그 모델이 저한테 수익을 가져다 줬어요. 그걸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수익률이 급격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쓰기에도 어디서 나는 이 회사가 좋다, 괜찮다라고 들으셨으면 거기다 넣어가지고 좀 처음에 그 배울 때는 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가 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익숙해지면 판단하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이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뚝뚝뚝 나오고 제 책을 보고 자기는 엑셀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오게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싸냐 비싸냐 단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비싼데? 그러면 좀 거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써본 모델 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원래 제가 초기에 증권사 가서 강의할 땐 DCF 가지고 강의를 했었고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실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고민해서 나왔던 게 지금 S림이라는 거고 지금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뭐 더 개선될 수도 있고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제가 써봤던 모델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시장에서 검증해 봤을 때 실제로 시장에 통하는 모델은 이 모델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뭐 ROE를 보시는 분들 퍼나 PBR이나 PCR이라고 하나요? 뭐 다양하게 있는데 림에 꽂히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상대가치법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부분 퍼나 뭐 PCR, PSR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야 시장 평균 퍼가 20인데 이 회사 퍼가 15니까 퍼가 낮으니까 저평가다. 뭐 화장품 업종 퍼가 40인데 화장품 업종 퍼가 40인데 얘는 지금 30이니까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대부분 뭐냐면 상대가치법을 해서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애랑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 평균하고 시장 평균에 비해서 얘는 저평가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비슷해요. 부동산을 살 때도 우리가 이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제주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해가지고 사겠다고 했어요. 근데 싸다고. 왜 싸다고 저희 와이프는 생각했냐면 그 당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좀 싸게 나왔거든요.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싸게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싸다 지금. 그걸 뭐 어떤 계기가 있어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싸다고 했는데 저는 뭐였냐면 그때가 이제 제주 부동산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2015, 16 이렇게 올라와 있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 부동산 가격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이 몇 배가 지금 올라온 이 상태에서 그 중에 싸다고 해서 이걸 싸다고 판단할 수 있냐? 나는 그 확신이 안 선다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건 있지만 절대적으로 싸냐?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너 그 땅 사서 뭐 할 건데? 실제로 그때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거기에서 뭐 펜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했냐면 그럼 한번 보자 해서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본 게 여기다 펜션을 짓기 위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고 펜션을 지었을 때 그 땅하고 제일 가까운 펜션 3가지를 제가 찍었거든요. 그 일대에 있는 펜션이 1박이 얼마 정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예약이 얼마 정도 차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 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펜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는 뭐 성수기에는 다 나가고 성수기 2달은 100% 다 나간다고 보면 되고 비수기까지 하면 1년에 뭐 며칠 정도 나간다. 아 그래?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오고 근데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필요하고 계산해서 따져봤더니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나네. 이걸 따져가지고 그러면 예상된 수익률 몇 프로니까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뭐 나쁘진 않겠다.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여기서 나오는 절대적인 가치를 봤을 때 은행 이자보다 우리 차입 이자율보다 훨씬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올 것 같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던 게 제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는 낮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와이프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 낮았거든요. 뭐 은행 이자보다는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 써가지고 수익을 남길 수는 있는데 당신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낮다 수익률이. 그래도 할 거냐라고 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얘기했던 게 저희 와이프는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는데 주식은 사이버머니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저쪽에 이렇게 돈이 있는데 계좌에 돈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만져본 적도 없고 뭐 그 회사 자기가 주주라고 주주총회 가가지고 막 주인이다 막 이렇게 행사를 해본 적도 없고 저기에 계좌에 숫자가 있긴 있는데 그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실감이 안 된다. 제가 이제 권해가지고 와이프는 한 10년 이상 투자를 했었는데 근데 땅은 사두면 저거 내 땅이야. 볼 수도 있고 가서 막 만져볼 수도 있고 뭐 마음이 좀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건 안 없어지고 저기 계속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그 안도감이 좀 편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사라 해서 샀거든요. 그런 것처럼 살 때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 상대가치법이고요. 근데 상대가치법은 뭐가 있냐 아까 말한 대로 제주 부동산 거품이 꺼져버리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싸다고 샀는데 이게 꺼져버리면 같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퍼도 뭐가 문제냐면 지금 화장품 업종 퍼가 40인데 얘는 퍼가 30이라서 싸다고 샀는데 화장품 업종 전체가 꺼져버렸거든요. 지금 몇 년 전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주변의 애들하고 비교하는 상대가치법은 그 주변 애는 정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애에 비해서 얘가 싸다고 그러는데 얘가 싼 건지 아니면 주변 애들이 지금 비싼 건지 이 판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가치 제주 땅이 오를지 떨어질지 옆에 애들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싼지 비싼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이걸 해서 임대 수익을 얼마가 나와. 그럼 내가 지금 은행에서 차입 3%를 할 수 있는데 임대를 5%를 주면 2% 남으니까 비싸지 않네. 이렇게 판단하면 그게 절대가치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가치보다는 절대가치로 접근하시길 바라고. 상대가치가 쉽긴 쉬워요. 쉽잖아요. 계산하기가 평당 300인데 이거 평당 250에 나왔어. 그럼 싸네. 계산은 쉬운데 문제는 그게 평당 300에서 더 떨어져 버릴지 올라갈지 이 판단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절대가치를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지금 뭐 펜션 지으면 얼마 들어갈지 굴렸을 때 며칠 정도 이게 나갈지 예약이 될지 운영비는 얼마 들어갈지 복잡하긴 해요. 근데 사실 부동산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습관이 드시면 저거 상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얼마 정도 떨어지겠네. 몇 프로 정도 남겠네. 이거 판단하듯이 주식도 비슷하게 이 회사가 자기 자본이 얼마인데 ROE가 몇 프로 나오면 자기 자본 얼마에 ROE 근데 수익률 따져보면 이 정도 가치는 나오네. 이 판단 부동산 하는 정도 계산 가지고도 주식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시면 훨씬 더 시적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매력 있네요. 이런 지표를 그러니까 그게 관점을 좀 바꾸시면 저는 뭐 부동산하고 주식을 막 떨어뜨릴 생각할 게 아니라 비슷하게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뭐 주식의 올인, 부동산의 올인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주식에 했던 건 뭐냐 부동산을 하고 싶어도 부동산은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제 뭐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10만 원, 20만 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식으로 해서 주식은 뭐 10만 원, 20만 원도 할 수 있으니까 시작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부동산으로도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일정 규모가 넘어가니까 일정 규모 넘어가는 건 부동산 쪽으로 옮겼어요.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자산에 어느 한 가지 자산만 가지고 자기가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좋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외의 것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식은 나빠 무조건 부동산이야. 한국은 주식은 안 돼 부동산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저는 너무 좀 편식을 하게 되고 자기한테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대상으로 보되 투자하는 방법들은 좀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 있어요. 아까 부동산을 투자할 때 절대가치 보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상대가치, 절대가치처럼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지금 한쪽에서 잘했던 사람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비슷하게 투자를 확장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나씩 부동산으로 옮겨 담으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 쪽은 지금 사실 아직 초기예요. 공부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해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사실 이제 제주에다 그 땅을 샀었거든요. 그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려고 샀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 땅을 우리가 쓰자 우리 집 짓자 제가 이제 내려가자고 하기도 했고 그러는데 부동산은 저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도 좋은 주식을 찾기보다는 싼 주식, 싼데 위험한 주식을 걸러내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부동산은 아직 지금 공부 중인데 저는 사실 그래서 경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 아직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고
야, 이 땅은 누구는 그러다고 막 저한테 이제 이 땅 대박 날 거야. 이 땅은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하기 때문에 사두면 묶여두면 나중에 엄청 돈 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그 경지에 못 올라가서 잘 모르겠어요. 네. 들어보면 그럴듯하긴 한데 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뭐냐면 그러면 아직 그 판단, 좋은 땅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는 저는 싸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대신 경매를 할 때도 제가 아까 싼 종목 중에서 위험한 건 걸러내야 되듯이 경매에서도 들어가지 말아야 될 물건, 위험한 물건들은 걸러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지금 제주 내려가면 경매 쪽을 공부를, 제주가 뭐 한동안 이렇게 괜찮았다가 요새 최근에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네. 경매 쪽에 물건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공부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경험도 쌓아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종목은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토지도 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좀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오는 뭐 상가나 경매로 나오는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사가지고 따박따박 월세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내려가서 뭐 다른 경제 활동 하지 않아도 이게 이렇게 하나씩 한 달에 임대료 뭐 50만 원씩 나오는 거 하나씩 늘려가면 또 이제 계속 해서 이게 쌓아져 가고 지금 나오는 시스템 수익 가지고도 생활은 되는데 그게 하나씩 늘어나면 거기서 나온 거 다 재투자로 계속 보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을 좀 주식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주식은 이제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고 있습니다. 와이프분 처음에 주식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사모님께? 저희 와이프는 엄청 소심해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 처음에 제가 우리 와이프가 저희 와이프 뭐 했었냐면요. 직장 생활 시작하고 적금에만. 대부분 뭐 그렇죠. 적금을 저희 와이프가 언제 직장 생활 시작했냐면 2002년에 입사를 했거든요. 2002년에 입사해가지고 5년 만기 적금을 2007년에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때 뭐 했냐면 2007년에 우리나라 펀드 열풍 불 때. 그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막 하루에 막 1조씩 팔리고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펀드에 가입하면 다 부자 된다. 그때 주식시장이 엄청 좋았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개인 쪽 투자하기는 부담되면 펀드에 가입하면 니들도 다 부자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와이프가 2007년에 가입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거의 반토막 났죠. 그래서 그때 사실 저희 와이프가 저랑 연애할 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인데 거의 막 울상이 됐죠. 자기가 막 5년 동안 매달 이렇게 모았던 돈이 한 번에 나가 버리니까 6개월 만에. 네. 그래서 괜히 펀드 넣었다가 난리 났다고 막 이렇게 울상을 짓길래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그러면 펀드 깨가지고 증권 계좌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사라는 걸 사봐라 라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 와이프가 처음 저한테 했던 얘기가 딱 이거였어요. 주식해요? 주식하는 남자랑은 우리 엄마가 만나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내가 회계사고 그때 이제 증권사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인데 증권사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못 믿겠냐 이랬더니 와이프가 저 못 믿겠다고. 그렇죠. 처음에는. 나중에 제가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뭐라고 그랬으면 샀다가 만약 손실 나면 내가 내 돈을 메꿔줄게.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래? 막 이러다가 진짜 소심하게 나중에 뭐라고 했냐 저한테. 근데 그때 연애할 테니까 근데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 헤어지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했더니 각서 쓸까? 내가 헤어지더라도 이 돈을 갚아주고 헤어질게. 각서 쓸까? 막 이래가지고 공중을 받을까? 막 이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이제 투자를 권유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때 처음에 저희 와이프한테 투자했던 종목들은 쉽게 말하면 그걸 이제 뭐 벤자민 그레엄이 뭐 담배꽁초 투자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사라고 했더니 딱 어떤 상태였냐면 그 회사가 현금이 한 300억 정도 있었고요. 현금 300억에 금융자산도 한 150억 정도. 근데 이 회사 시총이 300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있기는 했는데 부채 갚고 나서 이 회사가 현금하고 금융자산만 가지고 부채 갚고도 남는 게 시총보다 많이 남았어요. 근데 심지어 그 회사가 뭐도 있었냐면 서초동에 5층짜리 부동산 그게 장부상으로 한 100억대였나? 근데 그게 서초동 공시지가로 130억 정도 나온 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회사를 300억 주고 사면 시총이 그때 3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300억 주고 사면 그 안에 현금이 320억 들어있고 뭐 금융자산 또 몇백억 있고 부동산도 몇백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그 회사 주가가 전부 다 이제 금융 다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사라 그냥. 그래서 와이프가 사가지고 그거 뭐 사자마자 조금 올랐고요. 4, 5년 뒤에 2배 정도 팔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와이프는 되게 좀 안전한, 그냥 좀 계산이 되는 그런 주식들 좋아해요. 이게 금융위기니까 그런 종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사실 몇 종목이 있거든요. 뭐냐 그 회사가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하고 회사가 들고 있는 금융자산만 가지고도 시총보다 많이 남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골라가지고 투자를 와이프는 그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시작했냐면 제가 알려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알려주면 와이프는 뭔가 복잡하고 이러면 난 할래 이렇게 되니까 좀 쉽게 이해하고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종목이 그런 종목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와이프가 조금씩
투자를 했던 게 두 번째는 와이프는 배당주를 투자했어요. 그 뒤로 또 와이프가 어땠냐면 2008년에 그때 이제 한번 펀드 가입했다가 크게 혼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시 적금에 넣었어요. 자기는 괜히 펀드에 했다고 돈 다 날렸다고. 그래서 적금이 최고인 것 같다고 적금에 넣었는데 근데 그때 적금 이자율이 되게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어디 투자할까 하다가 그나마 이자율이 높다고 저축은행에다가 적금을 했는데 2012년에 조충에서 다 터진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 중도 해약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이제 결혼하고 나선데 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은행도 못 믿겠다고 돈 어떻게 하냐 하길래 제가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맞아 은행도 망하려면 망해. 그래서 제가 추천해줬던 게 근데 주식 중에 은행 적금 이자율보다 배당으로 은행 이자보다 더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 은행만큼 안전하진 않지만 못지않게 안전한 것 중에 제가 추천해준 게 도시가스였거든요. 그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망할 위험은 되게 낮습니다. 네. 사업권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독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할 위험은 낮는데 성장은 또 안 해요. 어차피 거기서 쓰는 가스량이 한정돼 있고 독점이지만 가격에 대해서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그냥 가스 가격 올리면 맞춰서 올리고 떨어지면 맞춰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성장은 안 하는데 제가 그때 와이프한테 추천했던 그 가스주가 배당을 꼬박꼬박 하는데 그 배당해주는 금액이 주가 대비 은행 이자율보다 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얘 사가지고 그냥 은행 이자보다 이게 더 높으니까 이거 사 그냥 배당이나 받아. 근데 와이프가 얘기했던 게 샀다가 떨어지면 4만원에 샀다가 배당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래봤자 뭐 3%인데 배당 3% 받으려다 주가 3%만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지 않냐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 떨어지면 더 사. 더 사. 그 4만 원에 샀을 때 3%지만 3만 원에 사면 4%, 2만 원에 사면 5%. 점점 당신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더 사고 잊어버려 그냥. 어차피 돈 필요한 거 아니면 그래서 해서 뭐냐면 배당 받으려고 가지고 있다가 그럴 거면 뭐 이자 받을 거면 예금에 넣어놓지 왜 거기에 넣어놔 할 수도 있는데 은행 예금은 원금이 안 늘어나잖아요. 이자만 주지. 네. 근데 주식은 위쪽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트리거가 생기면 우리 콜옵션 사놓은 느낌처럼 이 밑으로는 잘 안 떨어져요. 그런 종목들. 배당을 해주면 저는 그 안전마진을 보고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배당이 안전마진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 배당을 안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하는 회사는 몇 년 전부터 배당을 안 하는 회사는 포트에 아예 담지도 않거든요. 최소한 배당이 이만큼 나와주면 우리 부동산도 그러잖아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면 나 그냥 세만 꼬박꼬박 받으면서 버티면 되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뭐 좋은 게 풀려가지고 다시 오르면 그때 팔면 되고 안 오르면 그냥 배당만 계속 받고 그냥 공실만 안 생기면 되겠다 하는 것처럼 주식도 그냥 배당 꾸준히 받고 있다가 안 오르면 그냥 배당 받고 계속 오르면 그때 팔면 되고 그래서 와이프가 그걸 샀는데 사실 그 와이프는 그거 배당을 원래 배당 노리고 들어갔던 종목인데 배당 한 번밖에 못 받았어요. 왜요? 이게 1년 뒤에 주가가 3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 와이프한테 원래 우리가 계약했던 평생 받으려고 했던 배당 이미 다 나왔다 그냥 팔자 해가지고 그 3배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그런 식의 투자 위험한 투자를 별로 한 적이 없거든요. 와이프는 되게 안전한 종목 아까 현금이 확보된 종목이나 배당이 확보된 종목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투자 그런 종목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했을 때 뒤에 영향이 하나 더 붙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3배는 사실 예측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와이프한테 봐 내가 이거 오를 줄 알고 는 사라고 그랬으면 전 사기꾼이고 그죠. 이게 아니라 뭐냐면 그냥 콜옵션 사는 느낌이에요. 뭐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진 않는다 이거 잘. 기본적으로 해주는 배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종목을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3% 정도 배당이 나온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더 산다. 이 밑으로 안 떨어지고 하방이 경직된 상태에서 근데 뭔가 주식이라는 건 다른 거 뭐 호재가 붙거나 이러면 위쪽은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사라고 했던 거고 와이프는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더니 저희 와이프가 생각하는 게 주식이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은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춰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막 주식해요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이제 장모님이 여전히 야 너네 아직도 주식 많이 하니? 막 이러면 와이프가 엄마 걱정 마. 엄마나 걱정해. 막 잘해.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할 정도로 주식이라는 게 방법을 잘 찾으면 사람들 물론 안전한 자산은 아닙니다. 사람들 생각만큼 뭐 도박이다 이건 뭐 로또다 뭐 이렇게 접근할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 성숙이 안 돼서 그렇지 투자자들이 성숙 안 돼서 도박판처럼 돌아가는 게 있는 거지. 그 미국 시장이 뭐 우리보다 좋다고 하지만 그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 시장에 접근하는 관점이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도박처럼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도박처럼 굴러가고요. 투자로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투자처럼 굴러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람들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